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국가 세수가 줄고 기업 특혜 논란이 커진 상황인데요. 정작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 비중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이 세금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세수 펑크 문제가 저희가 그 경제원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했었는데 그렇죠. 그때 법인세가 특히 문제였죠. 맞습니다. 이 대규모 세수 펑크가 2년째 계속되면서 이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 기업으로 걷는 법인세 같은 경우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진폭이 상당히 커서 세수 불확실성을 키우는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 기록적인 초과 세수에 이어서 대규모 초과 펑크, 세수 펑크가 나는 네. 뭐 아니면 도식의 재정 상황이 지금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2021년을 보면 이 세입 예산보다 61조 4천억 원, 2022년에는 57조 3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년간 네. 한 120조 원에 이르는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네네. 하지만 2023년을 보면 56조 4천억 원에 이어서 작년에도 30조 8천억 원의 어떤 예산보다 덜 거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금이. 네. 이른바 세수 펑크가 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 세수 오차의 주된 요인은 이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어떤 법인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2021년 법인세 초과 세수는 당초에 한 12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됐지만 결산 결과 5조 원 더 늘어난 약 17조 원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리고 2022년의 경우도 코로나19 이후에 약간 네. 턴어라운드,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33조 2천억 원 더 거치면서 세수 오차를 키우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반면에 우리나라 최대 산업인 반도체가 불황을 겪으면서 2023년에는 법인세가 전년보다 23조 2천억 원, 작년 같은 경우는 17조 9천억 원이 줄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 대기업 중심의 비과세와 감면 확대로 인해서 법인세 수가 좀 더 줄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 법인세수는 기업 실적 악화 감세 등의 영향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103조 6천억 원에서 2년간 80조 4천억 원, 62조 5천억 원으로 가파르게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 수준에서 18.6%로 뚝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장사를 잘해서 법인세가 많이 거쳐도 일단 오차가 커졌다는 부분에서 그렇죠. 문제가 된다 이런 맞습니다. 거군요. 그런데 그 법인세가 줄어든 부분을 이 네. 직장인들 월급에서 충당을 해서 불만이 커졌고요. 네, 이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으로 얻는 이 세금,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세수 펑크에도 직장인 근로소득세 수입은 불어나서 작년에 60조 원을 넘어섰고요.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전년보다 1조 9천억 원 가량 늘었습니다. 네. 근로소득세 수입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네. 2014년 25조 4천억 원에서 2016년에 30조 원에 진입해서 2020년에는 40조 원을 넘겼습니다. 네. 거기다가 2022년에는 50조 원을 넘기고 나서 작년에 61조 원을 찍었어요. 네. 이 근로소득세 증가에도 전체 세수가 줄면서 근로소득세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나라가 걷어들인 세금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18%대로 이게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비슷하게 18% 수준이었는데 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곧 있으면은 근로소득세 수입이 법인세를 앞지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 세수 펑크를 막아야 되겠는데 네. 그럼 결국은 정권이나 아니면 뭐 기업 실적 같은 거에 흔들리지 않을 만한 어떤 근본적인 세제 개혁이 시급하겠죠. 그렇죠. 이 세금이 안정적으로 거치기 위해서는 이 세목의 의존도를 좀 줄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해야 된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과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특히 법인세 수의 어떤 민감도가 큰 만큼 세수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이라던가 증세 논의를 서둘러야 된다 이런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점도 법인세수 이외에 세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네네. 세수 기반 확보 대안으로 소비세인 이 부가가치세 개편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가세죠. 네네.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부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 소득 역진성 우려도 있어서 이 논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금을 늘리겠다면 좋아할 사람은 많이 없겠죠. 네. 기업 투자 활성화 명목으로 그래서 이 추진하는 감세도 신중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몰세제매도 연장을 계속해서 하는 이 비과세 감면을 효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올해 이제 국세 감면액 비율을 보면 역대 최고인 한 16%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실제로 지금 정부가 말한 감세 투자 활성화 효과를 현재는 뭐 체감할 수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소비 심리 얼어붙자 커피와 술부터 줄였다. 요새 주위를 쭉 둘러보면 이 임대라고 써붙여 놓은 가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렇죠. 뭐 금융기관에 빚을 진 소상공인 가게 10곳 중 1개꼴로 이미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네. 작년 4분기 말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을 안고 있는 사업장은 총 362만 개 정도 됐는데요. 예. 이 중에서 48만 2천 개, 전체 중 한 13%가 폐업 상태였습니다. 네네.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대출 잔액은 6,185만 원 수준으로 집계가 됐고요. 전체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716조 원에 달합니다.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밀린 개인 사업자 대출 원리금 규모도 11조 3천억 원으로 계속해서 불어나는 중이고요. 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좀 소비가 살아나는 것 같았는데 뭐 실제 체감 경기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예. 그래서 작년 소상공인 사업자 한 개당 연간 매출을 살펴보면 네. 1억 7천만 원 정도 되고 예. 이익은 4,273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전년과 비교해서 매출은 한 0.57% 줄었는데 네. 이익은 14.7% 늘긴 했습니다. 이익은 늘었네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게 매출이 뒷걸음질 치고도 이익이 는 것 같은 경우는 네네. 소상공인들의 어떤 지출 축소 노력의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아, 예. 시장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비가 수년간 위축됐다가 2023년에는 조금 살아나는 듯 했지만 예. 작년에 뭐 본격적으로 살아날 기대는 했는데 경기 부진과 계엄, 선포 등으로 연말 특수가 사라지면서 실제로 작년 매출이 2023년보다 더 적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수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특히 좀 어떤 업종들이 가장 힘든 걸로 나타났죠? 네, 특히 업종별로 보면은 카페 등의 업종 하락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작년 4분기 외식업 가운데 카페 매출이 3분기보다 한 9.5% 급감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예. 1년 전보다 한 1.3% 줄었습니다. 네. 패스트푸드와 술집 매출도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 정치라던가 경제 불안을 종합적으로 느끼는 소비자들이 이 기호식품인 커피와 술부터 먼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거기에 뭐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매출이 3분기보다 한 7.4%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매출, 그러니까 소비부터 먼저 줄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세무 변호사업이 포함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매출은 30%가량 증가해서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주택 거래 중 아파트 비중 77%로 역대 최고. 이 전세 사기 여파 때문인지 작년에 아파트 매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네, 작년 주택 매매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6.6%였습니다. 이게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했는데요. 예. 다세대 주택 거래량 같은 경우는 11.8% 수준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순이었습니다. 네. 작년 아파트 거래 비중은 한국부동산원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였는데요. 원래 주택 매매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에서 70% 수준이었어요. 네. 그 이후에 집값이 급등했던 2020년에 73%까지 뛰었습니다. 네.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반토막이는 2022년에는 58.7%까지 떨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2023년 역전세, 전세 사기 사태로 인해서 어떤 아파트 선호가 급증하면서 아파트 거래 비중이 74.2%까지 높아지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렇군요. 또 이걸 지역별로도 나눠서 살펴보면요. 네. 일반적으로 아파트 하면은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만 네. 실제로 주택 매매 거래 비중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곳은 지방이 더 높았습니다. 예. 작년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에서 아파트 비중은 한 62.4% 수준이었습니다. 이 또한 역대로 가장 높은 수치였지만 아파트 거래 비중이 이미 90%를 넘는 지방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대구에서 일어난 주택 매매 거래 중 90.5%가
아파트였고요. 네네. 광주에서도 90.5%가 아파트였습니다. 세종의 경우에 주택거래 96.3%가 뭐 아파트가 차지했는데 사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파트긴 하죠. 아, 예. 네. 그런데 울산과 대전, 경남, 부산 등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뭐 80%를 넘겼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거래는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뭐 전문가들은 아파트로 매매가 쏠리는 이 편식 현상이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네.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른바 MZ세대가 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거래 주체가 된 점도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뭐 좋은 집이어도 팔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욱 강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살펴봤고,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HBM 인력 확보 사활.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국내 인재들을 아주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뭐 내부 인력 보강이나 외부 인재 수요를 통해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역량 키우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사내 커리어 성장 프로그램 공고를 내서 내부적으로 HBM 인력 모집에 나서는 중입니다. 네. 모집 분야는 HBM 패키지 개발, AI 인프라 등 SK 하이닉스가 HBM 관련 직무를 중심으로 이렇게 인력 보충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이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 업체를 이제 따돌리고 HBM 시장 1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어요. 네네. 아울러 SK 하이닉스는 HBM 생산 거점으로 짓고 있는 충북 청주 공장 가동에 앞서서 네. 작년 말부터 이천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부 D램 팀장 파트장급 인원을 이제 차출해서 청주 캠퍼스로 이동시키기도 했습니다. 청주 공장에서 일할 엔지니어도 현재 내부에서 뽑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SK 하이닉스는 생산 능력을 확대해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을 하고 설계 개발 및 패키징 역량을 키워서 차세대 HBM 시장에서도 성장세를 이제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네. 올해 HBM 물량도 완판한 SK 하이닉스는 작년 3월에 5세대 HBM인 HBM3 8단을 엔비디아에 최초로 납품하기 시작한 데 이어서 네. HBM3 12단 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 시작해서 작년 4분기 출하를 했고요. 네. 올해 상반기 중에는 HBM3 16단 제품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하이닉스는 그렇고 네. 이제 해외에서는 지금 어떤 기업들이 한국인 인재 유치에 나섰죠? HBM 시장 3위인 미국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 공장에서 일할 우리나라 엔지니어를 이제 모집을 실시했습니다. 히로시마 공장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이 한 4조 7천억 원을 투자해서 짓고 있는 HBM 등 D램 생산 기지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내년에 착공한 이후에 2017년 이제 가동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최대 D램 생산 기지인 대만 공장에서 일할 엔지니어를 또 뽑았어요. 이 분야도 또 HBM이라든가 패키징 분야였고요. 네, 한국 엔지니어를 맞습니다. 뽑으셨네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이 4세대 제품인 HBM3 양산을 건너뛰고 HBM3 5세대 제품에 발을 들인 만큼 후속 제품 개발과 공급 물량 확대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재와 역량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업계의 시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중국 이 반도체 업계도 헤드헌터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인재를 지속적으로 뽑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중국 창신 메모리 엔지니어의 한 35%가량이 우리나라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창신 메모리도 구형이긴 하지만 이미 HBM 제품을 양산을 하고 있고 네. HBM 생산을 위한 대규모 공장 건설에 나서는 HBM 사업 확장에 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